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2.49%, 나스닥이 3.83%, S&P 500이 2.19%, 러셀이 3.48%로서 나스닥이 주의를 하면서 주도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결국은 일단 트럼프가 일단 100기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휘발유 가격이 있죠. 가스값 자체가 4불대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는 자기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구 전략을 내면서 스스로 일단은 전쟁을 포기하면서 나오겠다. 자, 그런 것들을 암시를 주면서 주가 자체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장 후반부터 더욱더 많이 날아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려왔던 이유가 외부 변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면서 주가는 상승이 되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제 푸른 초장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만 내려갔고 다른 종목 다 올라갔죠. 특별히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또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좀 많이 갔던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 중에서도 약간 약한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쪽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도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업주도 만약에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래간만에 푸른 초장이 나타나면서 그나마 지금 하락세는 조금은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입니다. 4.4%까지 올라갔죠. 장을 주도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구글 이런 것들도 4% 이상 다 올라갔고, 안 갔던 종목은 에너지가 좀 빠졌고,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것들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입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마찬가지고 경기 방어주 내려가고 있고 경기 순환주 올라가면서 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죠. 에너지가 지금 8.36%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죠. 11개 섹터 중에서 10개 섹터가 하락했다.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가 5%까지 하락해 놓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거의 다가 하락이 됐죠. 여기다 곱하기 한 4배 정도 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섹터에다가 그 정도 하면 20%씩 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겼냐? 올라가서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이게 급락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외부 변수에 있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 내려온 건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면은 주가는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어떻게 열려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그거를 좀 우리가 관찰해야 되겠죠. 만약에 침체로 빠진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침체입니다. 침체로 빠지게 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은 기업의 이익이 일단 상실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모습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일단 타코가 낸 이유도 가스값 자체가 4불이 때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가 다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다 줄어버리죠. 자, 그럼 게임이 끝난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좀 지시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고 일단 지금 이제 관망의 자세로서 들고 가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4.21% 정도 하락되면서 오늘 장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US 오일, 크루드 오일 역시도 2.75% 하락한 101을 기록하고 있다. 자, 물론 다 100%는 넘고 있지만 그나마 일단 주가 자체가 조금 유가 자체가 하락되는 모양을 보이면서 주가 자체는 상승되고 있다 해서 유가에 따라서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10년물 금리도 0.76% 정도 하락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달러 지수도 역시나 99.8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을 갖다가 깨고 내려오는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갔던 종목들이 위험자산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빅스 지수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30을 돌파할 때 이제 고점에 있을 때는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일단 안 좋을 때, 그럴 때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6,500대 있죠. 요 깼던 폭을 갖다가 그나마 일단 반등하면서 바로 올라오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스토캐스 이런 것들이 다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반등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4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일단 트럼프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좀 항복하는 그런 모양으로서 주가 자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세는 일단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걸 갖다가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요 하락
추세가 좀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장은 다시금 좀 반등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200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나마 내려왔던 하락세를 거의다가 일단은 만회하면서 다시금 주가는 반등의 추세에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트럼프가 일단 하고 있는 것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를 망치진 않는다. 자, 그 개념만 있다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관망의 자세로서 지금은 봐야 될 때고, 물론 샀다 팔았다 해서 여기서 잘 팔고 사면 좋은데 그렇게 바닥에서 또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팔았다가 다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아직까지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직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또 올라갔다. 2.49%나 상승되었고, 자,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죠.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3.78% 올라갔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던 건 솔직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대한 그런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됐을 때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3.75% 이렇게 올라갈 때 정말 해서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가운데 있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러셀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마찬가지로 3.41%가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려갔던 이유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익 때문에 내려갔다면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전쟁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물론 지금 석유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은, 자,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한 30일 정도 걸렸는데, 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45일 안에 좀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 데는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털지 말고 들고 가는 이유가 지금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자, 이것이 왜 내려왔는지, 자, 그걸 알게 되시면은 들고 갈 수 있다. 내려와도 지금 내 공포에 힘싸이지 않고,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치로서 쌓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가가 큰 폭에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900포인트가 급등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이 대부분 폐쇄된 상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중동에서의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종식시킬 용의가 있다. 자, 그렇게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죠. 또 뉴욕 포스트 역시도 트럼프가 이런가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주도할 것이다로 믿는다. 자,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던 기술 부분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 SPDR 펀드 이런 것들, XLK,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많이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다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전쟁 종식을 향한 어떤 조치든 주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가스값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석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좀 계속해서 압박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데 있어서는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켓와치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따른 힘입은 결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이란의 해군력과 미사일 제고가 고갈되면은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있다. 자, 그 보도가 나온 후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사일 제고가 다 돼가고 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불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 다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미스터 마켓이 지금 이제 트럼프를 꺾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없이도 전쟁에 종식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해협의 좁은 통로를 개방하는 작전이 4에서 6주라는 예정된 기한을 넘어서서 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란 해군과 미사일 보유량을 약화시키고 현재 적대 행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테헤란에 압력을 가해서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목표라고 결정을 했다. 목표를 바꿨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해협의 재개방을 주도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자기가 안 하고 손 뗀다는 이야기 되겠고, 군사적인 선택지도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화요일 오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이란으로부터 이란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체 작전을 시작해라. 너그 스스로 해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트루 소셜에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란 해협으로 가서 그곳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도 정리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돕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돕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란은 초토화되었다. 이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 이제 당신들 스스로 석유를 확보하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트럼프가 가서 석유가만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말을 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로 인해서 이제 시장 자체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자,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결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표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상충되는 목표,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으면은 민간 에너지 시설 폭격하겠다. 또 다른 때는 해협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경시하면서 해협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해협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있고 가스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은 식량 생산에 필요한 비료라든지 컴퓨터 칩 제조에 필요한 그런 헬륨 이런 같은 원자재에 의존하는 산업들은 공급 부족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식량 생산에 필요한 비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트럼프의 지지 기반입니다. 중소부 쪽에.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아우성이 많죠. 돈은 돈대로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의 브루킹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가 말하고 있기를 해협이 열리기 전에 군사작전을 종료한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피해로부터 미국도 보호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해협의 폐쇄가 계속해서 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안 되고 해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미국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작전이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다. 그 결정은 이란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니면은 미국이 참여하는 전 세계라든지 지역의 국가들의 연합이 어떤 식으로든 해협의 개방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스콧 벨센트의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은 미국이나 다국적 연합체가 유조선을 갖다가 호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해협을 즉시 재개방해야 된다는 긴급성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고, 자, 시장은 공급이 풍부하고, 자, 각국이 이란 정권이라든지 당분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서 매일 더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하고는 크게 뭐 상관없다. 자기 나라하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미국이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고, 미국의 호위함이라든지 다국적 호위함을 통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미래적인 이야기고, 자, 요거는 또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고, 그래서 거의 그냥 빠져나온다. 그 이야기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이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에 4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다 4달러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웨스트 버지니아 마찬가지고 뭐 조지아 이런 쪽에 거의 다가 알래바마, 플로리다 다 4.1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일단 압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는 자기가 일단은 탄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방장관 헤그세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이 향후 며칠이 결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24시간 동안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수가 분쟁 기간 중에 가장 적은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시면 지금 14가 되고 있죠. 저번에 뭐 한 자리 숫자까지 갔죠. 그 정도로 일단 사람들의 공포에 있을 때는 매수할 때지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때가 매도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이것이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형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심리가 되고 있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자, 그럴 때, 더 떨어질 때 우리가 지금 우량주, 그 다음에 성장이라든지 이익이 나는 종목들 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가 힘든 한 달을 마무리했는데 4월 달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자체가 3월 달에 5% 이상 하락하면서 2025년도 3월 이후에 최악의 월간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월은 과거의 강세를 보였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월은 역사적으로 주식 거래자 연감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에서 11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달이다. 그래서 4월에 평균 1.4% 상승하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상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수 실적에 있어서 첫 달이 위험한 달인 경우는 드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 2, 3 다음에 4월 달에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분기에서 실적 발표 첫 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 4월 달에 위험한 달인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4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4, 5, 6, 7월 달 이런데 첫 달은 위험할 경우가 드물다는 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외는 뭐 2002년도, 4년도 이렇게 있었다. 또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가 첫 달에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상당히 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과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파악하는 데는 향후 몇 달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특별히 주시장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950년대 위에 중간선거가 있는 해 4월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상 0.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2분기하고 3분기는 4년 중기 전체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었다. 자, 그럼에도 비교적 중간선거가 있는 해 4월에도 S&P 500 지수는 나스닥이란지 러셀, 천지수보다 여전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지표는 각각 평균 1.1, 0.9% 하락하지만 S&P 500의 지수는 0.3%만 하락을 한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에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기업들의 경우 올해 실적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보다 훨씬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량이 6주간의 정상 수준이 5%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서 장기 유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해서 브렌트유가 2010년도 말에는 배럴당 80달러에 도달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S&P 500의 주당 순이익 EPS가 12% 정도 성장하면서 30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미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S&P 500의 EPS 성장률은 유가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적에 더 큰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인데, 이런 것들만 안 오면은 크게 문제없이 EPS가 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EPS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실질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변동할 경우에 S&P 500의 EPS는 3, 4% 정도 변동하고 있는데, 12개월 동안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EPS의 감소율 13%를 고려해 보면은 S&P 500의 기업들의 EPS는 23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2025년도 EPS가 275달러인데,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의 베이스라인이 한 12% 증가한 309달러가 2020년도에는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만약에 서플라이 샥이 되면은 278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뭐 여기가 거의 지금 이제 정확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309달러죠. 자, 309달러에다가 한 24배수 정도 준다 했을 때는 적어도 한 7,400까지는 S&P 500이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시장이 조정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금리 변동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유가가 아니고 금리 인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의 상승,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하락한 주식 가치에 더욱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마이클 윌슨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시장이 석유 공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50% 이상이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약세장 영역에 진입하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서 표면 아래서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S&P 500 지수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향후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17% 하락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이전의 성장 둔화 우려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의 타이밍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주가 사이가 역상관계, 즉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최고 수준에 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 수준이라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야말로 주식 가치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기금의 선물 가격이 더욱 매파적인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갔다는 거죠. 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더 가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많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약간의 뭐 주춤거린다든지 하면은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를 본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버드대학교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단계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한 것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스티브 미란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쟁 자체가, 자, 그렇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는 들을 거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었지만,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는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른 것보다도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그 입장이 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일단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점도 같이 반영이 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유리하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M7이 주요 방어 투자 대상인 스테이플러스, 이거 말하자면 이건 경기 방어주죠. 그래서 22배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멀티배 23배로 거래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23배보다 더 낮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M7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 성장률은 3배 이상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석유 공급의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유조선들이 다시금 호르무즈 앱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은 모건 스탠리는 소비재, 금융, 단기 산업 부분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자, 그런 것들 우량주 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좋은데,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일부 분할 매수는 필요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외부코어 ISI는 변곡점이 며칠 안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이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자본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 SI의 지금 분석가인 에마누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을 해제하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6일을 갖다가 에너지 가격과 월가의 중대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날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시장이 상승세를 본다 하더라도 오로지 유가 하락에 달려 있는데, 현재 수준 유가가 30에서 45일 더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와 시장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너무 오래 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데, 시장 강세론자들은 S&P 500 지수가 상승할 경우는 주식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6,15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한 3%의 주가 하락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넣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확실히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조정 국면에 있어서는 0.6%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관세 때와 비슷한 그런 유사점이 있는데, 관세 분노 사태에 비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정책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환과 유사한 강력한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V자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월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패스트머니 코인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을 기한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관세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주식을 매수하라 그렇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5월이 되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손실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자체를 본다면 인기 시장 부분이 인공지능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들은 기업은 매우 확실한 수익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AI라든지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 많이 빠진 것들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P 레이쇼를 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저평가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 대비해서 위험이 적은 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100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수의 P 레이쇼 자체가 팬데믹 유의 대비해서 상당히 일단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에 투자할 적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의 맥말 목표치를 7,750으로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22%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분석가들에 따르면 화요일에 시장 자체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관련된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다시금 보이고 있고 일부 차트 분석가들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동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종료할 의향이 있다. 자, 그런 보도가 나온 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울프 리서치에서는 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거나 바닥을 나타내는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요거죠. 대규모 매도세. 그러니까 한 번은 자, 셀링이 나와야 패닉 셀링이 나와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반등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며칠간의 가격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서서히 항복에 가까워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친다는 거죠. 빠지니까. 그래서 물건을 다 털어버리는 게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빅스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0을 돌파했지만은 주가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직면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셀링, 패닉 셀링 한번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주 초반에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약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6주 동안도 목요일, 금요일이 하락장이었던 반면에 월요일은 지난주 10주 중에서 9주 동안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선도해온 반도체가 최근에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 시장 조정이 끝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시작보다는 끝에 더 가까워졌다고 해서 매도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쁜 소식은 모든 자산이 동시에 매도될 때 보통의 추가 하락세가 나타나 최종의 바닥을 형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는 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강화함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 따르게 되면 헬스케어라든지 생명과학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해당 분야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250로 제시하고 있는데 51%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엔비디아는 생명과학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자사 모델에 대한 실험실의 검증을 적용하고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디지털 건강의 기록 평가라든지 제조, 자동화 같은 응용 분야의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실의 자동화, 실험 및 제조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무궁무진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다 산업과 다 연관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엔비디아는 임상 단계 생명공학 기업인 리커전에다가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죠. 자, 그로 인해서 신약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지원했는데 이후에 리커전과 엔비디아는 의료라든지 생명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설계 등의 인공지능 핵심 활용 분야를 여러 가지로 발굴해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또한 최근에 골드만삭스와의 미팅에서 리커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 기반의 종합기술 스택이 제약회사들이 합성해야 된 확물의 수를
수익을 9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42개월 정도 걸리는 임상시험의 진입기간을 17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상기간이 단축되면 신약 개발이 빨라지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더불어서 합동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AI를 활용해서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 집단을 평가하고 의미 있는 정보와 잡음을 구분해낸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AI는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 덕분에 바이오테크 기업의 임상시험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자격이 있는 참가자 비율이 30에서 50%까지 증가됐다. 그렇게 리커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AI 도구는 의약품의 설계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이제부터는 스스로 헬스케어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생물학, 의료기기라든지 진단 분야 전반에 걸쳐서 헬스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생태계 사원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생명과학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컴퓨터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가 한 270불, 265불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저평가됐을 때는 일단 들어가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유가에 관해서 소시에트 제너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식 전략 책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유가 충격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충격의 지속 기간과 연준의 정책 조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통 보면 유가 충격 발생 후에 3개월 사이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또 P/E 레이쇼 있죠. S&P 500에 지금 퍼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 관세 충격과 거의 비슷하게 한 20%가 하락을 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2분기에 6천에서 7,300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시나리오인 6,700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가가 뭐 그렇게 급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좀 빠진다면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2020년도 2분기 때 있죠. 요때 일단은 시나리오인데 2분기 4, 5, 6월 달에 어떻게 S&P 500이 형성이 될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일값, 즉 말해서 가스값 자체가 100불이 이하일 때, 그 다음 100불 이상일 때, 그 두 가지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자, 그때 페드가 일단은 움직이지 않을 때 있죠. 즉 말해서 페드가 금리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6천에서 6,700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단 100불 이상 가면 6천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00불 이하로 가면은 6,700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페드가 컷을 한번 한다 그러면 7,3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폭락을 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6,150 있죠. 그걸 일단은 한선으로 보시고 만약에 그까지 온다면 또 매수의 관점. 뭐 지금부터 본다 하더라도 뭐 주가가 많이 빠진 우량주에 한해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